공정위원장님, 예.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저와 동료 의원들이 네. 배달의 민족의 로드러너 최대우 요구 등 최근 발생한 불공정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배민은 국회와 공정위를 비웃듯이 문제 있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들이 현장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 예. 배민은 점주들에게 여전히 최대우를 요구하고 있고요. 네. 클릭 광고 수수료도 인상하고 3,000원 할인하면은 상단 노출해주는 신종 프로모션 갑질도 등장했습니다. 예. 또 공정위역으로 거리 제한 야권을 수정하겠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점주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사전 안내만 하는 것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네. 아우성입니다. 네. 배민 등의 이제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는 공정한 약관 수정이 절실합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네. 네. 또 이처럼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와 갑질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공정위의 대응과 규제 정책은 발끝도 못 따라가는 게 현실입니다. 앞서 김남국 의원님의 오전 질의 때 온풀법에 대해서 공정위안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점은 매우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 네. 법제정과 더불어서 현재 진행형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즉각적이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 갑질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증원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대응안을 마련해서 추진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인력 충원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이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에서 갑질 이쪽에 충분히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은 정말 사후 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예.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감독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공정위는 기업 결합으로 생길 수 있는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시정 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잘 이행하는지 감독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네. 자료 보시죠. 이제 지난 10년간 공정위 전원위원회에서는 24건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한 바가 있고요. 네. 그중 5건에 대해서 이감위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감위를 설치했는지 그 기준을 저희가 찾아봤는데 네.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규정은 아예 없고 개별적인 시정 조치 의결서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행감독기구의 명칭도 아주 제각각이고요. 기업 결합 승인 후 이감위 설치 일자도 제각각입니다. 길 때는 7개월, 짧게는 2개월 후에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기간 동안에 공백이 생깁니다. 누가 이행감독을 하겠습니까? 유럽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반드시 구성하게 돼 있고 미국은 직접 지명을 하기도 해서 이행감독의 공백 시기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이감위 구성 절차도 아예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감위를 독립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심사 기준도 없습니다. 유럽연합은 독립성과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것들을 심사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위원들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합니다. 우리 공정위는 이감위원회 독립성과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지 도대체 독립적 운영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자료로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행감독위원들의 보수도 저희가 살펴볼까요? 4개 사례 중에서 기록조차 없는 경우도 있고요. 회유비 명목이나 교통비 명목으로 주기도 하고 월급이나 자문료까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각각이에요. 공정위한테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확인해 봤는데 네. 전혀 자료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행감독은 무감독 상태입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모두 피감기업이 위원들에게 어떻게든 보수를 주지만 이것이 정당한지 경쟁당국이 사전 승인하는 명문화 규정까지 있습니다. 우리 경쟁당국은 이감위원들을 피감기업에 그냥 맡겨둔 상황입니다. 피감기업이 이감위원들을 대상으로 노비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펼쳐놓은 거예요. 한국처럼 해당 산업의 독과점이 또 지배적인 이런 경제 환경에서는 더 이행감독이 철저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의 전문가들이 기업들로부터 과연 독립적으로 이감위를 하고 있는지 이감위가 제대로 기능하는지 제대로 살펴봐야 될 때가 되었고 지금 이 기준들이 모호한 것들도 다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위원장님, 예. 마지막 자료 보시죠. 네. 그동안 공정위는 기업 결합 시정조치 이행감독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명문화된 규정이 아예 없는 게 확인될 것입니다. 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것입니까?
사실 이 기업 결합 조치 이후에는 매우 중요한 소비자 후생과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 관련해서 제가 꼼꼼히 그 지금 공백이 있으면 공백을 메꿔야 될 것 같고요. 좀 투명성도 강화하고 원칙이 없으면 원칙도 새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님 자료 예. 화면 한번 보시죠. 예, 노인요양원 등 돌봄 복지시설에 CJ 프레시웨이라는 대기업이 기부금을 주는 조건으로 식자재 납품을 하고 예. 납품 단가를 인상해서 기부금을 회수하고 이익까지 뽑아냈다는 언론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예, 예. 이것은 대기업의 아름다운 기부가 아니라 소외된 이웃의 등골 빼먹기입니다. 심지어 일부 복지시설은 계약 대가로 상품권을 받는 사례도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등 총 6천여 개의 급식이 필요한 거주형 시설이 있고요.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년 시설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복지시설뿐 아니라 식자재 납품 시장은 지금 대부분 이미 CJ 프레시웨이, 삼성 웰스토리, 현대 그린푸드, 신세계푸드, 동원푸드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장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J 프레시웨이 측은 리베이트 계약이 이미 다 알려진 관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지금 납품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조사가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베이트 계약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이죠. 대기업들이 위법한 관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쫓아내는데 활용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복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식자재 납품업체와 복지시설 간의 이 유착, 불공정을 근절하고 공정위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에 돌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각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사실관계 확인하고 법 위반 확인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장님, 예. 이 사안은 단순히 공정위 사안을 넘어서서 예. 복지부가 복지시설 전수조사로 리베이트 현황을 확인해야 될 사안입니다. 예. 그리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 되고요.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이 법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처리를 해야 될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공정위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이 예. 이 심각한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복지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거나 소외된 사람들이 악용되는 이런 사례를 근절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관계부처가 협의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님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전 예방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현재 개인정보위원회는 민간 분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자율 규제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제, IMSP 인증 등 3단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지만 이번 통신금융 분야 대규모 해킹 사태는 이런 사전 예방 체제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면은 각 제도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자율 규제는 각 자율 규제 단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자율 규약을 만들고 회원사들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그런 자율 시스템입니다. 사실상 준법 캠페인에 불과합니다. 이제 개보위가 2024년 개인정보 및 활용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 수가 500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요. 5인 사업장 이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54만 곳이 넘습니다. 자율규제단체에 그런데 들어가서 자율규약에 참여하는 곳은 8만 5천 곳밖에 안 돼요. 사실상 이건 자율규제가 아니라 그냥 방치입니다. 다른 조건들이 없더라도 이 대상 자체가 이렇게 협소합니다. 더구나 유출 사고를 일으키는 KT, SKT, LG가 통신 분야 자율규제 단체에 개인정보협회 회장사이고 또 부회장사이기도 해요. 결국은 자율규제를 주도해야 될 그 대기업들이 이번 사고의 또 중심이 된 겁니다. 얼마나 허술한지를 반증하는 거예요. 자율규제라는 핑계로 더 이상 이곳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실효성 높일 방안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2단계로는 이제 민간 분야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제가 있습니다. 500개 주요 개인정보 처리자 중 대상을 선정해서 평가하죠. 중요한 기업들 중심입니다. 작년에는 49개, 올해는 50개의 기업이 선정돼서 10% 정도 평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도. 평가의 내용 또한 좀 어처구니 없습니다. 솔직히. 처리 방침이 법적 의무 사항을 제대로 담고 있는지
일반 국민이 보기에 가독성과 접근성이 있는지 이 정도의 외관 평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이 문제가 사전 예방 제도가 안 되는 거죠. 최소한 법적 안전 조치의 의무의 이행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내용도 좀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단계인데요.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종합대책에서도 나온 ISMS-P 인증입니다. 롯데카드가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이 사고가 나기 전에 홍보했던 그 보안 관리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롯데카드는 물론이고 ISMS-P 인증을 받은 통신 3사가 모두 해킹당했습니다. 최고의 인증 제도라고 자랑하고 하고 있지만 더구나 개보 유출범 이후 ISMS-P 인증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자료에서 보여주듯이 32건입니다. 주요 업체들이 다 인증 받아놓고 다 뚫렸어요. 국민들이 이거 잘 모릅니다. 이처럼 ISMS-P 인증 제도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능적인 시스템의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ISMS-P 인증은 기업이 인증받는 부분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요. SKT가 인증됐다 하면은 전체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개인정보 전체가 아니고요. 부분을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기에 혹시라도 문제가 터져도 그 결과를 책임질 부분은 쏙 빼놓는 이런 허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빼고 인증받는 꼼수가 가능한 영역이 되어 있습니다. KT도 이런 경우로 실제 그렇게 했고 이번에 변명하는 것도 이거 고객 서비스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적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변명의 여지가 생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ISMS-P 인증 심사도 자율규제처럼 똑같이 셀프 심사의 허점도 있습니다. 똑같이 SKT하고 KT가 심사기관인 네 단체 중에서 세 곳에 회장사, 부회장사,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심각한 것입니다. 이번에 23일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 이 부분이 다 빠져 있어요. 이 부분 검토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제도 마련하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네, 지적하신 바 많이 공감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 주신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정말 500만 개 정도의 그 대상 기업에서 8만여 개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사실 개보의 인력으로는 이 500만 개 기업을 다 이렇게 면밀하게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율규제를 최대한 저희는 이제 유도하고 좀 확대해 나가겠고요. 거기에 대한 좀 인센티브나 실제로 자율규제를 했는데 잘 못했을 경우에 좀 더 엄격하게 그 부분을 좀 다루는 걸 하겠습니다. 현재는 한 10% 정도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자율규제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 감경을 이제 이렇게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세밀하게 좀 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신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만들어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느냐를 저희가 점검함으로써 그렇게 만들어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이행을 이제 점검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제 사전 실태 점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네, 그거를 좀 더 실효성 있고 또 대상을 넓혀서 대상을 넓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인증제 ISMS-P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이게 그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제도를 좀 더 실효성 있게 만드는 부분이 먼저는 좀 급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SKT 사건이 났을 때 인증받은 부분은 이제 고객 관리에 대한 거는 아니었고 망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인증만 받아놓고 전체 인증처럼 이제 국민들이 오해할 수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인증을 할 때는 정말로 코어 시스템이 들어가도록 그거를 이제 저희가 볼 생각 있고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그래서 좀 의무화를 해 나가는데 대형 통신사라든지 그러니까 집중 개인 정보를 대량으로 집중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의무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걸 좀 더 이 ISMS-P 제도를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현재는 서면 심사 위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비 심사 단계를 도입하고 현장 심사를 도입해서 좀 더 실효성 있게 가져가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 저희 조사관이 지금
3년간 그대로 31명입니다. 그래서 좀 조사관 인력이 이걸로는 사실 이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 수준을 부응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좀 양해해 주시고 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세요. 한창민 의원님. 자, 방금 전에 광복절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국민한테 정확하게 사과하십시오. 우리가 변명하지 마시고, 예, 예, 말도 안 되는 프랑스 헌법 얘기하지 마시고, 통상 우리는 1945년 말 길게 하지 마시고 잘못된 얘기를 했으면은 사과하십시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기관장 아닙니까? 정확하게 사과하시고 반성하십시오. 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감이 아니라 사과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용민 의원님. 정확하게 그 광복절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는 정리해 주십시오. 네, 자, 우리 통일연구원장님 사과하시려면 정확하게 사과하세요. 그냥 어정쩡하게 사과하지 말고. 제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해방은 일제로부터 일제의 사슬로부터 풀려나는 것이고, 본인이 알고 있는 개념 얘기하지 말고요. 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예. 잘못된 발언한 거 사과하시라고요. 예,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에 위반됐다면 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전제 깔지 말고요. 왜 그러십니까, 자꾸. 국감장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 책임 있는 기관에서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조금 전에 얘기했던 통일연구원장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내려가셔도 됩니다. 지난 9월 26일 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정부 대표 민원 전화 110 국민콜입니다. 110 국민콜 관련해서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문제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007년 출범한 국민콜 110은 2011년에 국민콜이라는 이름을 채택하면서 정부의 대표적인 홍보 콜센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그리고 행안부, 문체부, 보훈부, 공정위 등 업무까지 위탁받아서 모든 민원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다음 자료 보시죠. 보시다시피 모든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그런데 이것이 왜 국민권익위에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국무조정실이나 행안부에서 담당하는 그 조치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안을 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동 여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콜센터 업무량이 저희가 비교를 해봤어요. 110 상담사들이 다른 주요 콜센터보다 훨씬 더 상담 건수가 많습니다. 많게는 4,800건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데 급여는 40만 원 정도가 1호봉에서 낮습니다. 더 일을 많이 하는데 여건은 더 열악합니다. 근데 이분들 관련해서 더 심각한 것은 업무량도 많은데 심리적인 압박도 많은 거예요. 모든 권한을 다 다루다 보는 다루는데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안 오는데 그것을 다 감당하다 보니까 심지어 국민 욕구하시라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이거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를 해요. 그 센터는. 근데 여기 지금 있는 과천청사에서 야간에 11명 이상 2대조로 일하고 있는데 중앙난방이라고 해서 난방을 끊어버립니다. 겨울에 보온 대책이 없어요. 근데 여기 담당하고 있는 보훈부에서는 그 얘기를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됐어요. 여기 공정위도 마찬가지고 보훈도 마찬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빨리 개선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머지 노동 여건 이거 10대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이 많은 업무량 때문에 노력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다른 데에 비해서도 부당한 취급 안 받도록 예, 한번 여건 챙겨보겠습니다.